동호회를 지향하는 듯한 그런 다양한 많은 깃발을 봤는데, 사실 그게 저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포스트 모던이 갖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잠재적인 힘이 어떤 그런 혼자 나온 사람들의 깃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 혼자 나온 사람들의 깃발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함의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래도 좀 질문을 앞으로 좀 짧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대 침묵하는 시대라는 걸 어떤 의미로 쓰시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오히려 거꾸로 포스트 자유주의적인 거 좋은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침묵이라면은 사실 성경에 나온 말인데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분만 지나면은 새로운 이제 신이 재림하는데요. 사람들은 그 30분을 기다리는데 마치 천년만년 기다리는 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깝고 생각한다. 신이 시간을 볼 때는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인간이 볼 때는 천년인지 만년인지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계몽주의, 과학주의에서 이제 지배되고 있었는데요. 거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한계를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극복하는 데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상당히 기여했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뭐 욕망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적인 측면을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제가 우리가 저걸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은 이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천만 명이 모였는데 아직까지 저 청와대는 앉아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힘이 없는 건데요. 이런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새로운 시대를 극복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모색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과거 과학주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좀 우리가 해결의 변증법이란 말을 다시 끌어들여서 미안합니다만 뭔가 새로운 지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주의의 한계도 너무 크고요. 또 촛불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모습도 우리가 극복을 해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저기를 품게 된 것까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의 정치적으로 이제 대변하는 사람, 대표자는 누구냐면은 제가 볼 때는 유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유시민이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합의를 한다면은 우리가 미국령 51번째 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자유주의니까 합의만 하면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심각한 그 문제가 아닌가. 자유주의의 일종의 끝 바닥을 이제 보는 것 그런 느낌이 든다. 답은 어느 정도 드셨을 것 같은데 뭐 계속 불안을 있겠으나 질문하시죠. 이병찬 선생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 좌우의 정치의 전선이 무너지고 일종의 내적 분화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내적 분화가 이루어진 이유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조업 붕괴 이후에 나타나게 된 사람들의 전통 자본가의 원한 감정과 전통 노동자 계급의 원한 감정이 이제 합쳐져서 뭐 미국의 트럼프와 같은 이단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올해의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이 순차적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날 텐데 결국 그러한 과정들이 유럽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랑스의 국민전쟁의 부상이랄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원한 감정을 신자유주의 붕괴의 혹이다
라고 보면서 계속 부채질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의 변형의 파토스로 인정을 하면서 부채질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파토스로 놔두기에는 좀 위험하니까 이거를 좀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좀 어느 정도 활용을 하면서 정상화를 시켜서 연착륙을 시키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 시평을 쓰게 된 핵심적인 이유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시평을 썼는데요. 신자유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자유주의 체제 전체에서는 우리로 볼 때는 상당히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10대 수출 산업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국제금융자본의 중심인 미국과 영국이 탈출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없고 탈출하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신자유주의 무너진다고 해서 뭐 전 세계 이제는 무역이 없어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신자유주의가 무너진다면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국제금융자본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요.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위험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위험하다는 거 자기들 볼 때는 좋은 거 했죠. 왜냐하면 이제 소위 보수 이단파가 패권주의적으로 인종차별적으로 정권을 차지해서 완전히 그 민중들은 수동적으로 일종의 복종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만약 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수 이단파가 나와서 파시스적으로 시대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파시즘이 등장했을 때 독일에서는 파시스트로 이제 넘어갔지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인민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파시즘을 극복했듯이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파시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실의 체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보수 이단파가 주도가 된 신자유주의 극복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중이 주도가 된 신자유주의 극복 방식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근데 주도가 된다는 얘기는 뭐 혼자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다 이것을 통해서 끌어모은다는 거죠. 신자유주의 세력에 이제 대항하는 중심세력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자꾸 이제 쏠리고 이병현 선생님이 워낙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셔서 짧게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고요. 예. 근데 잠시만요. 또 다른 박정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처음에 논의할 때 시작할 때 그 지금의 얘기가 이게 국가냐라는 얘기 시작할 때 이 얘기가 최순실의 문제가 아니라 간단하게 신자유주의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이병현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얘기와 차이가 나냐? 아니 저는 뭐 그게 그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그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분노의 농도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 그만큼 그 차별받고 평등하지 못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 원리로 작동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맛보고 있다가 이제 그 이대 사건을 터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 나오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다는 못하겠으면 들어보면 경제적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심해진 것이 지금 뭐 천만 촛불인지 뭔지 이것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계기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 또 추가해서 예. 지역적인 차별에 대한 얘기잖아요. 민주대 반민주의 근거가 아니라 예. 뭐 영원함의 갈등이나 이런 내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기 이동선 선생님이 신자유주의적인 문제로 접근을 FTA를 가지고 접근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정치인이건 정치인이건 아니건 간에 술자리에서 뭐 호남 대 비호남 이런 갈라치기 전략을 쓰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원리도 다시 들어가 있다고 하는 말씀 드린 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원의 배분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선거를 통해서 많은 자원을 배분받기를 원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과 비호남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갉아먹는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서 호남 대 비호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민주 대 반민주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금 질문 나오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제 뭐냐면 이제 증오에 대한 것과 이제 얘기가 통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모아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뭐냐면 지금 이제 사실은 증오가 됐든 정당한 분노가 됐든 뭐 촛불혁명이 됐든 어떤 전환기 이 얘기라는 점에서는 이렇게 동의를 보시는데 문제는 그 전환기가 과연 이제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보수화돼서 이제 파시즘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철학의 역할 뭐 이런 쪽의 얘기도 좀 같이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뭐 그 아니시더라도 예. 네, 저는 뭐 좀 많이 다른 질문을 하고 싶고 좀 시대를 진단하는 거 아닙니까? 두 분 다 저는 신자유주의 시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음 세대의 시대는 뭘까? 여전히 이 새로운 탈의 신자유주의일지 아니면 또 다른 시대가 올지 그때 철학이 할 역할은 뭐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새로운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이 차지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10년 뒤에 일자리의 절반이 없어진다라고들 예견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시대의 예상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거기에 준비하는 철학자, 인물할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에 정말 간단하게 아니면 질문 바꿔. 너무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뭐 말씀하시는 얘기해요. 신자유주의 이후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사실 예측하기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이런 거였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유럽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98년도쯤 그런 논의가 벌어졌을 때 유럽연합이 여러 지역적인 국가들이 하나의 단결을 해서 통합적인 국가를 만든다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의미가 있겠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제약을 끝나서 넘어서서 세계화된 그런 국가가 세계화하는 진출하게 되니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20년 이렇게 지나 보니까요. 브렉시트는 이제 저쪽이 반대편 쪽이고 또 브렉시트는 이쪽 반대편이고 유럽에 이쪽 저쪽이나 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왜 우리 돈이 뺏기느냐 이런 뭐 불만이고 이쪽은 왜 우리가 다 가지고 가느냐라는 불만이 같고요. 뭔가 내부적인 어떤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적으로는 유럽이라고 하는 건 실패로 돌아가고 같고요. 머지않아 붕괴되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새로운 발전으로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하는 건 그런 거였어요. 마치 독일을 보면은 각각의 주가 서로 재정을 교환하잖아요. 가난한 주가 부자주가 이제 가난한 주에게 이제 재정을 넘겨주는데요. 한 국가 내에서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 전체는 그건 안 돼요. 독일은 통합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가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못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브렉시트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별로는 모든 이제 자본과 노동이 다 통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정적 측면은 분할되어 있는 거죠. 여전히 국가적 벽에 남아있다는 이게 이 시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서 지금 신자유주의가 맨 처음에 출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신자유를 통해서 국가적 제약을 넘어서서 전 세계가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적인 생산력이 이제 출현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많았고요. 그러나 지금 나타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엄청난 차별들, 중진국가와 개도국 뭐 가면은 나라 국가적 차별도 이제 더욱더 벌어졌고요. 한국과 내로 양극화가 심해졌고요. 많은 문제점을 많이 낳는데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뭔가 전 세계 국가가 출연해서 내적인 어떤 불평등을 해소하는 재정적인 교환이 이루어져서 내적인 불평등이 해소하는 이런 제도가 성립돼야 되는데 그건 좀 여건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다시 민족 국가적인 단위로 되돌아가서 갈등과 심지어는 전쟁 이런 것들이 심하게 벌어지는 위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또 그렇게 돌아가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당분간 몇십 년 동안은 다시 그런 상황으로 데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울하고 위기했던 답답한 그런 시절이고요.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철학적이라면은 그런 문제를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민족국가의 대립 속에서 전쟁과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죠? 또 지금과 같은 세계화, 차별이 심화되는 이런 세계화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적 차원의 어떤 행복과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체제를 모색하는 게 철학자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또 예. 철학적인 질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일단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제 순실이 사태하고 신자유주의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제 이게 금방 이게 매칭이 사실 안 됐거든요. 유기적인 연결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실이는 그냥 기업의 삥을 뜯은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미국적 현상하고 우리 한국적 현상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제 미국이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게 정치가 그 경제 질서에 개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실 시장의 질서에 개입을 했었고 개입을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특정한 어떤 부분에 이제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그거와 관련된 기업체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일종의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개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보호무역을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미국 안에 쭉 있어왔고 그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런 자유시장 경제의 개입을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세련된 그런 개입이 아닌 그냥 좀 뭐랄까 백인 중심주의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제 개입 시장 질서에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한 재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좀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면 순실이는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순실 자체는 그냥 돈을 뜯어내는 건데 근데 삼성이나 다른 기업체들이 순실이와 관계에서 같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유시장 질서를 벗어나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 기업체가 혜택을 보고 싶어하는 그게 개입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시장의 질서를 깨트리는 게 신자유주의 질서 같은 거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국가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삼성이라든지 이런 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문제 이전에 권력의 문제랑 그것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계급 질서, 뭐 금수저, 은수저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계급 질서와 관련된 권력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간단하게 저한테 질문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답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지금 그 이정은 선생님께서는 신자유주의의 자유주의가 국가 개입을 배제하는 자유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순실이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개입을 해서 빈틈을 뚫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틈은 네,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걸 좀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태가 최순실 때문에 우리는 너무 최순실을 욕하는 대로 이제 향하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태의 핵심은 재벌입니다. 그죠? 10대 재벌들이 각종 현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국가 권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최순실이 그거를 매개로 해줬던 거죠. 박근혜로서는 정치인으로서는 그것을 현안을 풀어주고 자기로서 또 정치적 이익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재벌과 문제의 유착이 사실은 이 사태의 핵심이에요. 최순실은 조금을 떡만 치다가 조금 좀 미친 거죠. 사실 최순실은 저는 별 핵심은 거기에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삼성 같은 대재벌 아닙니까? 우리 10대 재벌들은 전 세계적인 재벌 아닙니까? 그죠? 더 이상 국가 권력의 유착이 필요 없었거든요. 바로 박정희 시대 때 재벌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도 전 세계 경쟁을 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의 그런 걸 필요했다는 거예요. 국가 권력의 유착과 결탁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무슨 지금 박정희 시대 때 재벌이다 이런 얘기죠. 왜 그렇게 다시 그들이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찾다는 건데 지금 재벌이. 그죠?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신자유주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재벌이 그렇게 이 국가 권력의 유착을 이걸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깨끗했던 어느 정도 깨끗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바로 박근혜의 이제 도움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게 신자유주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나가서 전 국민이 이거 들고 난 이유도 마찬가지답니다. 사실 이 사건 자체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전에 이상도 있었고요. 그 밑에 다 있었던 그런 일인데도 전 국민이 들고 나게 된 건 뭐냐면 전 국민이 지금 생존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한 번도 난방비 때문에 국민이 들고 일어난 적이 없어요. 난방이 아니라 냉방비 때문에.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월급에 비춰와서 냉방비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원래 바로 냉방비가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국민들이 그만큼 이제 여력이 없다는 거죠. 생활하는데. 왜 여력이 없어졌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것 때문에 그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전세금 이게 갖다 보니까 은행에 돈 빌려야 되고 그죠? 그래서 1200조, 1300조 되는 그 부채가 생겨난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이게 사실 신자유주의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객관적인 여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그죠? 집이 110%나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여기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이 은행에 들어와서 은행이 이제 계속 빌려주니까 신자유주의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 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 노래방에서 장관이를 죄송합니다. 저기 질문 아까 못 받았는데 선생님. 이제 여태까지 얘기를 다시 뒤집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시 돌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좀 시각을 조금 달리하는 게 이제 뭐냐면 자본주의가 이런저런 이제 정책을 펼치는데 지금은 이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제 권력을 쥔 사람들하고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같은 편인데 누가 이 신자유주의를 이끌어갈 때 주도권을 가질 거냐 그 싸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가와 경제 권력을 가진 자들 간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제 부시 정부나 오바마 정부나 대외 정책이나 대외 정책들도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다시 말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배후에는 금융 권력자들이 있는 거고 이들이 국가 권력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힐러리든 오바마든 부시든 저는 다 보수로 보고 있습니다. 진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을 보면 과거에 이제 그 로자 룩셈부르크를 이렇게 진압하고 했던 그런 세력들 다시 말하면 레닌하고 각을 긋기도 했고 그러니까 소련은 실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국가 폐기 이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사실은. 근데 이제 국가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자들이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후예가 지금 이제 유럽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일종의 국가주의죠. 그러면 그 국가주의가 끌고 가고 있는 건데 그들 간의 연합, 유럽의 연합이 브렉시트라는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제 돌발 변수가 하나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이끌어가는 세력들은 때로는 이제 주도권을 둘러싸고서 서로 경쟁도 하고 주도권을 갖고 뭐 복종도 하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다 보수라고 보고 있고 아까 이제 박종훈 선생이 왜 죽소서 개준다는 말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별로 혹시 샌더스한테는 기대를 걸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힐러리한테 별로 기대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도 그럼 지금 이런 사태가 났는데 그럼 다음 뭐 차기 정권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뭐 누구 대통령 시키려고 우리가 뭐 이랬던 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도 소위 말하는 민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이들 역시 다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펼쳐왔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제 서로 국가 권력하고 경제 권력이 이제 연합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가끔 그러는 것일 뿐이죠. 그럼 지금 앞으로 뭐 차기 권력 그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그럼 우리가 결국 민주당의 표를 던진다고 그리고 지금 이걸 한 거냐?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이게. 왜 박정훈 선생이 죽소서 개빈다고 했을까? 왜 아직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았고 민주주의 완성을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느냐? 그것은 힐러리한테도 기대할 수 없고 민주당에도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다른 의견이시고 이런 거라서 그 질문을 안 받아도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풀어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명한 거는 새로운 개국 투쟁의 어떤 전환기가 오고 있고 그것도 한국 상황도 그 상황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철학의 역할을 이제 너무 방대하게 보는 것보다 한 차원에서 그럼 뭘 할 것이냐. 우리는 그럼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인 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하거나 어떤 철학적 이론을 내거나 굉장히 주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얘기를 해야 아마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한철련이 세워진 그 목적 우리가 30년 되나요? 그 출발점을 생각해 볼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본적인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뭔가 아카데미즘을 극복해야 된다. 철학이 현실과 연관되는 그런 철학을 보존을 해야 된다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철학이 외부 프리 철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뭔가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의 철학을 건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철학이 취미는 아니다. 뭔가 이게 좀 진지하고 우리의 삶과 철학을 일치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깃발도 이렇게 만들고 거리에 나가보기도 하고 그런 생각하자면 되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한철련의 기본적인 이념이라면 이념일까요? 기본적인 어떤 추동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 한 몇 년 동안 우리 한철련의 모습을 볼 때 저 개인적인 물론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좀 뭐랄까요? 제가 껴주자면 선생님이 너무 그 사전 설명보다는 직설적으로 선생님이 원하는 한철련을 얘기해 주셔서 하여튼 이게 제가 원하는 이제 한철련인데 사실 좀 부족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현실 보면은 이제는 외국 철학 수입하는데 너무 급급하게 된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프랑스 철학입니다만은 또 10년 제가 농담 삼아 이제 수입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농담을 했는데 마구 물밀듯이 들어온 걸 수입하는데 우리 급급한 것 같고요. 우리의 철학 이런 얘기 더 이상 사람들이 아예 하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굳이 우리의 철학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카데미즘 극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또 학진이나 뭐 연구 기금 이런 게 기대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아카데미즘에 빠지지 않고서는 살아가기가 힘든 이런 실정이 됐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논문 체제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전부 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논문 쓰는데 전적력을 갖추고 있구나. 또 최근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보면 철학은 취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철학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뭐 철학이 무슨 진리가 있고 철학이 우리가 뭐 싸워서 논쟁할 필요가. 그 결과로 한천년에 사실 논쟁이 별로 없어졌던 것 같아요. 논쟁이. 그래서 논쟁 안 합니다. 우리 같이 공부를 해봐도 제가 하는데 과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목표 자체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거꾸로 보면 이게 아마 신자유 시대 때 포스트모던 자유주의가 들어온 이후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본적인 이념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거의 좀 많은 쓴소리시고요. 조금. 근데 이제 좀 젊은 우리 박종 선생님이 아까 제안 비슷하게 하셨는데 이어가서 같은 주제 이렇게 한천년의 어떤 변화에 대한 바람을 좀 해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 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문제죠. 자꾸만 뭐 이러저런 이야기해봤자 그 지금의 이 어떤 촛불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까 이런 모색을 해보자. 그 구체적인 방식은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중철학 이런 강좌를 여는 것 이것밖에 없다. 그것이 곧 실천이죠. 그냥 참 나약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저는 좀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거 일부러 써왔는데요. 다 못 외워서 2012년 12월 21일입니다. 짧아요. 한진중공업 최강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이윤남, 한국외대 노조위원장 이호일, 기아차 사내하총이죠. 윤주영, 현대차 비정규직 박경식. 대선 직후에 줄줄이 죽어간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정권 출범한 다음에 가장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은 사실